안녕. 자, 이제 탈관리제 중에서 린덴의 이연매 없는 조직 됐습니다. 이제 관료제는 편린적이다, 분산적이다, 분업을 통해서 업무가 전문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절화되고 단절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자재, 생산. 그래서 내가 A라는 차를 만들려면 설계 갔는데 설계 바쁘다고 기다리고, 또 자재 갔는데 좀 자재 업무 다른 업무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생산은 또 생산 갔더니 또 다른 차 생산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죠. 각각 요 기능별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연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과정을 근본적으로 IT를 도입해서 업무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끊김없고, 즉 이연매 없는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직원이 내가 설계나 자재나 생산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정보 시스템에서 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 업무를 한 번에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연매가 있다 없다? 연매가 없다. 끊김없는 IT를 도입해서 업무 과정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바꿔주는 BPR입니다.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 그죠? 업무 과정의 근본적인 재설계, 업무 과정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무 과정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분업에 의한 관료제는 한 분업이 편린적이다. 이 편린적이란 말이 여기 이제 물고기가 있으면요, 여기 요 한 조각, 비늘 한 조각을 우리가 편린이라고 합니다. 비늘 한 조각을 편린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는 이연매가 없는 완결적인, 그죠? 완결적인 조직을 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탈관료제 중에서 최근에 정보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식 또는 학습입니다. 학습. 자, 지식은 암묵지가 있고요, 형식지가 있습니다. 암묵지는 텍스트, 그러니까 문서화되지 않는, 표현하기 어려운, 나한테 체화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우리가 암묵지라고 합니다. 암묵지. 그죠? 문서화되지 않고 표현 어렵고 주관적이고 내면화된 지식을 우리가 암묵지라고 얘기하죠. 암묵지. 됐습니다. 형식지는 문서화되고 외부로 표현된, 문서화되고 외부로 표현된, 그죠? 이제 언어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죠. 자, 그래서 농락과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식의 창조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그죠? 자, 이게 프롬프트고, 그래서 암묵지가 또 다른 암묵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암묵지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있는 관점이나 인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외부로 표현하면, 외부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이걸 외부화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리포트로 쓴다든지, 손으로 작성해서 워드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형식지는. 근데 이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와 결합되면 이걸 종합화 또는 결합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다시 머릿속에 넣으면 내면을 한다는 거죠. 지식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형식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배웠던 결과죠. 그래서 형식지란 결과로 지식이고, 암묵지는 내면의 인식이나 사고 과정이 바뀌니까 과정으로서의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로서의 지식과 과정으로서의 지식, 결과로의 지식과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우리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식 창조 과정, 앞에 글자만 따져서 우리가 세스라고 부르는데, 그죠? 소셜라이제이션, 우리가 사회와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외부화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바꾸는 거죠. 결합화, 연결화, 콤비네이션인데 형식지에서 또 다른 형식지로 바뀌는 거. 자, 내면화는 형식지를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그죠? 머릿속으로, 또 이런 마음속으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묵지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 미들업 다운, 중간 관리자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래서 조직이 있으면 여기 중간 관리자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이른바 MUD, 미들업 다운, 중간 관리자 주도의 지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이퍼텍스트형 조직. 하이퍼텍스트는 여러분들, 그죠?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대면 클릭하고 또 뭐 읽어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클릭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 연결하는 그러한 기술을 말하죠. 조직을 그런 하이퍼텍스트 조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청과 지식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청과 그것을 촉진 장려하는 인프라청으로 문하겠죠. 제도 이 세 가지 청을 나누고 그 세 가지 청을 하이퍼텍스트 기술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라는 흐름에서 이제는 탈관료제, 학습과 지식을 강조한다. 지식은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고 그게 계속 잘 돌아가려면 중간관리자 주도의 지식관리와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행정관리는 결국은 분절화 파편화됐고요. 지식은 개인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보 지식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활용하지만 여기는 정보와 지식을 공동 활용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도 사회화를 통해서 넘겨주고,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를 나도 이용하고 내가 썼던 보고서를 또 다른 사람도 이용하니까 지형적인 공동 활용이죠. 그죠? 지식의 공동재산화. 그래서 우리가 지식 관리 시스템에 만약 내가 업무 처리에서 알고 있었던 지식을 올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또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의 내용을 다시 올리게 된다면 지식과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공동 재산화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직 전체가 개인의 학습뿐만 아니라 전체가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해낸다면 규칙과 규정 중심으로 움직이던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죠.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리하는 거죠. 개인의 지식 기반 권력을 정리시킨다. 그래서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되게 능숙한 거죠. 구성원들이 뭔가를 배우려면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규칙과 절차만 준수해라. 이렇게 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겠죠. 학습이 필요한 것은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환경이죠. 그죠? 매번 안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똑같고 공급 방식도 똑같다면 지식이 필요 없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율주행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식, 학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관료, 분권적, 신축적, 인간적인 관계에서 필요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의 변화 방향을 탐구하며 상호주관성, 맞죠? 상호주관성은
이심전심이죠.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의 교집합을 확보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시켜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비공식적이고 자발적 접촉이나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식이 사회화되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인식해봐야지 사회화되고 외부화되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조직 전체의 참여와 학습을 강조하고, 조직 전체가 모두 참여하고 공동 생산하는 것을 지식 학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중복 활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네가 활용하고 네가 가진 지식도 내가 활용하는 공동 활용, 공동 재산화, 중복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개인 권력보다는 조직의 권력을 정립시키고 외부의 전문가를 중시합니다. 이 사람들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죠? 공식적 합숙, 비공식적 합숙보다는 공식적 교육 훈련에 초점을 두고 단일 분야의 전문성, 지식 탕록, 이건 전부 다 학습 조직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죠? 학습 조직에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학습 조직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하고 전통적인 기계 구조, 관료제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료제. 삭제하는 게 좋겠는데, 그죠? 됐습니다. 자, 학습 조직에서 개인들이 가져야 될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에서 개인들이 갖춰야 될 5가지 속성. 그 MIT 대학의 피터 생게라는 교수는 전 세계 학습 조직에서 아주 탑 연구자인데요.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는 멘탈 모델링, 메시팀 잡이. 메시가 뛰는 팀은 우리한테 자비를 내려줘야 된다. 메시팀 잡이. 멘탈 모델링, 내면의 틀, 암묵지죠. 끊임없이 내가 세상이나 현상을 보는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시스템 띵킹, 전체적 사고, 맞죠? 부분적이고 할거주의, 할거주의가 아니라 조직 전체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팀. 그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같이 인식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개발, 끊임없는 자기개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한 상태에서, 그렇죠? 조직의 비전은 조직의 어떠한 미래 목표, 장기적 방향이죠.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은 이제 조직과 환경이죠. 그죠? 조직과 환경. 자, 현대 조직에서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제 환경과 조직 사이의 관계 속에서 환경이 조직에 자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환경이 가해지는 환경의 요구에 조직들이 개별 조직으로 대응하는지 조직군으로 대응하는지 그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거시조직이론. 미시적으로 조직 내의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과 환경이라는 기본적인 분석 단위, 조직, 집합, 이렇게 조직 내의 연구가 아니라 조직과 환경과의 어떤 자발론, 임의론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시 조직 이론을 합니다. 일단 조직 환경은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고요.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말하고, 과학 환경은 개별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과업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는 우리가 요즘에 저출산은 우리나라 삼성, LG, 정부, 국토교통부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환경이죠. 근데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하고 직접적으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받는 과업 환경이 되겠죠. 일반 환경은 보통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과업 환경은 보통은 경쟁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삼성의 경쟁자는 애플이다. 삼성과 애플. 이렇게 경쟁자의 한계. 공급자 됐습니다.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이 있고요. 이쪽은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 머리와 트리스트는 우리가 환경의 변화. 그래서 환경이 그렇죠. 정적이고 우연적인, 평온적이다. 그렇죠. 플래시드, 랜드마이즈.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은 기계 구조가 적합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적인데 조금 집약적이에요. 클러스트. 조금 반응하죠. 여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여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제 교란 반응적이다. 교란 반응적인 조금씩 동태성이 높아지고 있죠. 독과점이다. 터번스 필드. 이른바 복잡하고 불안정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없는 유기적이고 동태적인 탈관료제 모형이 적합하겠죠. 다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고 요즘 잘 안 나오고요.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조직 환경을, 자, 카츠와 타는 안정격동, 이질, 동질, 조직화, 무작위, 궁핍과 풍족, 여러 틀로 나눴고요. 알드리치는 안정, 불안정, 동질, 이질, 집중, 분산, 환경적 용량, 영역에 대한 합의, 평온성과 격동성, 조직의 환경 변동 유발 가능성과 환경 변동 유발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야 되겠죠. 자, 바흐는 기업체의 환경을 구분했는데 순수한 경쟁 환경, 독점적이다, 독점적 경쟁, 소수 독점, 순수한 독점. 그래서 많은 판매자가 있고 상당수 판매자가 있고 소수가 있고 하나의 판매자가 있다. 내려갈수록 그렇죠? 독점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눈으로 좀 많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스캇, 그죠? 스캇이라는 학자가 예전부터 환경 구분을 가장 열심히 했죠. 그죠?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국면하고 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국면. 사실 조직 환경이 가장 최악의 상태는 뭡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서도 내가 상당히 거기에 의존적인 경우 됐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도, 안정과 변동, 고립과 연결, 조직화와 비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이질성, 변동성, 연결성이 크고, 맞죠? 비조직화 수준이 높을 때, 당연한 거죠. 환경이 불확실한 말은 환경의 구성 요소가 되게 이질성이 다양하고 변동적이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조직화 수준이, 비조직화 수준이 높을 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의존성입니다. 내가 궁핍하면 의존성이 높아지겠죠. 필요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의존성이 높아질 거고, 당연히 여기도 조직화 수준이 높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조직화 수준이 높으면 내가 의존성이 높아지겠죠. 궁핍성, 집중성, 조직화가 높으면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그죠? 됐습니다. 환경 구분을 봤는데요. 최근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눈으로 좀 많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시 조직 이론이 이제 등장하는데, 각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결정론은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서 모든 조직은 인터넷 거래를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결정론이죠. 만약 인터넷 거래를, 전자상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부화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만이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상거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영업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조직의 환경의 요구에 대해서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조직의 연구냐, 조직군, 조직집합이라고 하죠. 조직집합. 개별 조직이냐, 조직집합이냐. 구조적 상황 이론, 상황에 적합한 이론, the best one way를 부정합니다.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 각각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자는 것이고요. 개별 조직의 임의로는 strategic choice theory, 일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의 자율성과 전략을 인정한다. 됐습니다. 근데 자원 의존 이론은 resource dependent theory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직군 생태학, 이른바 이콜로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죠. 조직은 환경의 선택을 받아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환경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조직 경제학이 있고요. 제도화 이론. 사회 문화라는 요구에, 윤리 경영을 요구하는 사회 문화적인 요구에 정부 또는 조직이 그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동체 생태학은 협회, 단체 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과 임의론이 존재합니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결정론,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정론 계열은 첫 번째, 구조적 상황이론. 모든 상황에 유일 최선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 최선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conting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는 거, 이게 아주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중범 이론이죠. 그죠? 상황을 나누는 것은 중범이죠. 그죠? 아주 미시적인 경우까지 넣는 것도 아니고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상황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은 상황과의 의존 또는 상황과의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하고 거기에 분석의 틀을 단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 이론, 그죠? 일반 이론, 그죠? 모든 조직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대 이론, 일반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각 상황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론, 중범이론을 지향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직 생태학입니다. 조직 생태학. 그죠? 개체군 생태학,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이건 하여튼 이콜로지. 생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적자 생존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또는 환경에 선택을 받은 조직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은 살아남는다. 하난과 프리만이 주장했는데요.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입니다. 환경을 독립변수로 보고 환경의 선택을 받은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조직은 환경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조직의 자율성, 전략성을 부정하고 환경이 최적화의 주체가 된다. 환경이 최적화의 주체가 된다. 됐습니다. 외부 환경의 선택을 받는다. 적자 생존. 환경이 가장 핏한 애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적소라는 표현에서 니치, 특정 조직군이 다른 조직군과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존의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생존의 공간에 들어간 조직은 살아남고 들어가지 않은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 결정론이죠. 시간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시계열 종적 연구라고 합니다. 시계열 종적 연구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구라 씨가 90년대는 엄청 못 나가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상당히 잘 나가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김구라 씨는 90년대도 그렇게 독서를 내뱉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2000년대 이후에는 그게 성공했을까? 바로 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 환경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되면서 좀 기존의 금기시되고 타부시되었던 그런 것들을 개그로 하는 것이 받아주시는 사회 환경이 조성된 거죠.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 김구라 씨가 선택을 받은 것이지 김구라 씨가 잘해서 성공했다면 왜 90년대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죠. 즉,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니치가 열렸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이 우리 김구라 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 결정론,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조직 생존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장치가 시장이냐 위계, 즉 계층제냐 조직이냐라는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조직 경제학, 조직을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의 증가, 감소에 따라서 거래 비용이 많으면 조직을 만들어서 상명하복의 계층제로 통제하고 거래 비용이 적으면 시장 거래를 이용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거래 비용에 따라서
조직을 위계할 것이냐, 시장을 이용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거래, 계약이죠. 시장기구를 이용하는 거죠. 시장의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하는데, 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요,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사전적 비용원에서는 만약 제가 지금 자동차 또는 인력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차를 한 대 사러 가거나 이번에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러 경우를 생각합시다. 그럼 중고차 시장에 가서 여러 차를 보고 인력 시장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쭉 보고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한번, 그죠? 사전적으로는 정보도 좀 검색해보고 측정도 하고 협상도 하고 탐색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사후적으로 즉 계약하고 난, 즉 거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자동차가 원래 내가 계약했던 자동차가 왔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감시하고, 만약 원래 계약했던 자동차가 안 왔을 때는 사후에 우리 어떻게 그것을 통제한다. 예를 들면 뭐 사법적 비용은 되겠죠. 거래 비용이 사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거래 비용이 발생한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제한된 합리성. 인간이 인지적 제약이 있으면 정보 수집이나 탐색에 실패하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 중고자동차 계약할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일일이 다 분해해서 볼 수도 없죠.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는 사람들은 완벽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 자동차 판매상이 겉은 멀쩡한데 내부는 뭐 좀 불량품이 있고 정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을 그냥 팔려고 하죠. 이른바 인간은 이기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이죠. 기회주의. 계약하기 전에는 숨겨진 정보에 의해서 역선택이 발생하고, 계약하고 나서는 도덕적 관점에서 성실하게, 그죠? 인력 뽑힌 갑이라는 사람은 참 일을 잘할 것 같아 뽑았는데 실제로 막상 뽑고 나니까 무지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는 근무 태만을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 그러고, 자산 특정성, 스페시피시티, 거래 관계에서 고착화된 정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저 제품, 뭐 특정한 제품만 많이 쓰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거래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불확실성. 내일 그 제품, 오늘 이 차가 참 좋은데, 오늘이면 다 팔려요. 오늘 계약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일도 저 차가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이러한 네 가지의 요건이 결합돼서 우리 거래 비용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거래 비용이 내부 조정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은 비용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비용은 작은 쪽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부 조직화, 즉,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거래 비용이 내부 조정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잘랐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다시 요 사장님이 편집 직원으로 할 때 매일매일 인력 시장에 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면 내일 얘가 일을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죠. 불확실성이 높고, 얘가 오늘만 일하고 도망갈 것 같으면 갑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장님이 을한테 뭐라고 제안할까요? 을아, 우리가 맨날 계약하지 말고 그냥 너가 여기 우리 편집부에
부장님으로 들어와라.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고용계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즉 조직의 방식으로 을 채용하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의 문제가 확 낮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출근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도 많이 낮아질 겁니다. 감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것이 이러한 거래 비용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바로 내부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내부 비용. 근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최근에 ICT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저기 미국에 있는 옛날 직원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맡기려면 이메일로 보내주고 뭐 이메일로 받으면 되죠, 그죠? 근데 얘를 매일매일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감시 통제, 즉 내부 조정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이제 거래 비용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편집했던 직원한테 맡겨버리는 이 계약, 여기와 거래하는 그 거래 비용, 이쪽이 지금 내부 조정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는 다시 야, 너 그냥 그만둬 이러면서 얘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시장을 이용한다는 거죠. 다시 거래 비용,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 비용을 너무 많으면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부 조정 비용이 많아지면 다시 시장 거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를 거래 비용의 증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조직 개청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적은 경우죠. 항상 비용은 적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죠. 비용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은 게 좋은 거죠. 됐습니다. 조직의 연속적 적응적 의사결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아까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소수의 교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직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기대가 소련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즉 밀접성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조직이 등장하는 이유를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의 증감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비슷한 이론이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프린시플, 본인이라고 이걸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이고 합리적 행위자로서 주인과 대리인, 그러나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선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사장님이 직원을 뽑았는데 사장님이 주인이고 직원이 대리인인데 사장님은 직원한테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만 직원은 그냥 월급 루팍처럼 시간 때우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최고 좋죠. 왜? 이기적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근무 태만, 무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리 손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장님은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얘는 놀고 돈 벌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선호가 지금 일치하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장님은 없고 직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데 LH공사 직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어디에 토지 개발할지는 어디에 정보가 많아요? 대리인인 LH공사가 많고 주인은 잘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셀피시하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 비대칭적 상황에 감시 통제가 잘 안 되면 바로 대리인은 사전적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시죠? 역선택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후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럴 해저드,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쇼킹, 근무 태만이 나타나죠.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리인이 먼저 보내는 거는 시그널링, 그렇죠? 자기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많이 했습니다라는 이러한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죠. 주인은, 그죠?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선별이죠. 주인이 아예 근로자 요구 조건에서, 모집 조건에서 외국에서 일하고 와야 된다. 그죠? 뭐, 실제 실용 스피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선별이죠. 평판을 이용하는 거. 됐죠? 복수의 대리인. 대리인 사이의 경쟁이죠. 정보와 지식을 공동 구축하는 거.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행태 지향적인 것과 성과 지향적이 있습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하면 성과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너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데 만약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는 전제라면 110개만 생산하면 네가 5시든 4시든 퇴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이제 쇼킹 안 하고 열심히 일하겠죠. 이러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면 성과급을 주면 좋겠고요. 성과 측정이 안 되면 우리 성과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인센티브 조화성. 왜냐하면 사장님은 얘가 시간만 때워서 100개를 꾸역꾸역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110개를 만들었으니까 사장님, 주인한테도 좋고요. 얘는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주고 5시 퇴근했으니까 1시간 빨리 퇴근해서 대리인도 좋죠. 주인의 이해와 대리인의 이해가 서로 조화롭다는 거죠. 유인 조화성입니다. 자, 결정론의 마지막 이론은요, 제도화 이론인데 됐습니다. 문화적 기대에 따른 의례적 동조. 문화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조직은 거기에 의례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최근에 기업들이 윤리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사실 조직 입장에서는 돈 낭비죠. 근데 왜 저런 일을 하죠? 효율성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사회 규범적으로 뭔가가 좋다는 것이 확보되어 있으면 조직은 그걸 함으로써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바로 적절성, 적합성의 논리, 그죠? 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 자, 봉사나 기부는요, 이윤을 떨어뜨려요. 맞죠? 낭비라고요. 근데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이 정당하고 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식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동형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동형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조직들,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다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동형화. 모든 유사한 조직 집합에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동형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자 생존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살아남는다는 이른바 유자 생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압적 동형화가 있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동형화되는 것. 바로 이런 ESG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그렇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윤리 경영 같은 거는 예를 들면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한국 정부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 강압적 동용화죠. 모방적 동용화는 다른 조직을 그냥 과감하게 따라하는 거죠. 아, 성공한 조직의 것을 따라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방적 동용화죠. 규범적 동용화는 전문 인력들이 자신들의 남과 다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사는 의대를, 교사는 교대를 졸업해야 된다.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요. 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까?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례적인, 그죠? 적절한 비용 낭비잖아요. 그죠? 적절한 행위지, 이게 효율적인 행위는 아니죠. 됐습니다. 작은 정부라는 NPM적 개혁이 사실 동형화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체 대안을 가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합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합격 수기를 열심히 보고 그거 따라하는 거 일정도 동형화죠. 그죠?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뭔가 기준을 제시하면 따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강압적 동형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정론 계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의론 계열에서 거시조직 이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